수도의 아침입니다. 여기 평양 고려 호텔 앞에서는 오늘 개송이로의 관광보수가 떠납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 산마다 봉우리마다 단풍이 붉게 타는 이 계절에 우리도 유족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개성으로 이들과 함께 기행의 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참관 노종의 안내를 맡은 평양 고려국제여행사 부본 리승학 동무입니다. 손님들에게 이번에 돌아보게 되는 노종에 대해서 매력사 유족들에 대한 간단한 상식적인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사 유족들이 많다는 소식은 듣었지만 우리가 소리는 듣었지만 처음 가는 걸음이니까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광길이 저에게 있어서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아온 개성이지만 직접 가보게 된다는 히얼로에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흐뭇한 미소가 우립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평양을 떠나서 3시간 남짓해서 개성 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로 근 500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고려의 옛 수도입니다. 예로부터 우아한 형태의 소리 또한 아름답고 맑아서 그 여운이 백리밖에까지 포효갔다는 연복사정과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개성남대문이 예스러운 풍미를 뽐내며 어서오라 손님들을 반겨맞고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오고 있지만 민족적 건축 양식에 고색 창연한 조선식 기와집들이 옛 모습 그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류다른 정서와 민족적인 향취가 짙게 풍기는 여기 개성시입니다. 일행은 개성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자남산료관에 료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성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개성에는 100개가 넘는 역사적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역사 유적이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12개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만월대야, 경왕릉, 왕릉, 표충비, 선주교를 돌아보면서 우리 개성의 어린 역사, 우리 술과 재능을 잘 알게 될 겁니다. 료장을 푼 손님들과 함께 우리는 먼저 송악산 기슭에 있는 왕곤왕릉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로부터 개성의 상징으로 개성의 명산으로 소문이 자자한 송악산. 소나무와 흰바위가 많아서 그 이름도 송악이요. 그 어디서 보아도 머리를 길게 들이운 풍만한 자태의 여인의 모습으로 안겨와 모두를 감탄케 한다는 송악산의 남쪽 기슭에 왕곤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솔숲에 자리 잡고 있는 이름이 바로 1994년 1월 31일 왕곤의 생일 1117돌술 계기로 개건 확장된 왕곤왕릉입니다. 규모가 웅장한 것으로 해서 고려 시조 왕릉으로서의 품격을 한껏 자랑하고 있는 왕곤왕릉은 크고 작은 돌 조각들과 제단, 비각들과 통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발해 유민들을 포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934년 7월 달에 고란에 의하여 멸망당한 발해 유민들이 동족의 나라로 대대적으로 찾아왔는데 이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있는 왕건을 형상했습니다. 왕건왕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못하고 있던 압록강 이남, 대동강 이북 지역에 정착하여 살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신라가 나라를 바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왕은 왕건왕에 의한 삼국 통일이 명백하게 되자 935년 11월 달에 문무백관들을 다 이끌고 고려에 와서 나라를 바치었습니다. 나라를 바치러 들어오는 신라 왕의 누구나 마음을 쓸쓸 이 그림들을 했습니다. 보면서 생각합니다. 천년 강국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를 세워 국토를 하나로 통일하고 민족의 혈통을 이룬 우리나라 첫 통일 국가 고려에 대해서 또 그 위협을 성취한 왕건에 대해서 여기에 서 있는 문관상과 무관상은 왕건왕에게 매우 충실하였던 신하들입니다. 왕건왕은 군사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워있는 오른편에 무관을 크게 형상해주고 왼편에는 문관을 형상한 다음 좀 작게 형상해 놓았습니다. 왕건왕이 918년 음력 6월 15일에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8년이기 때문에 고려를 세운 1100년이 되는 해요. 올해 음력 6월 15일을 달력에서 찾아보니 727입니다. 고려가 세워진 때로부터 장장 1100년, 세기와 세기가 옷 바뀐 지도 11번.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세상 만물은 변해도 그 웅장한 위상을 자랑하는 왕건 왕릉은 그 역사의 자취를 또렷이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2년 5월 5일 이른 새벽 80거령의 연로하신 몸으로 잡초만 무성하고 오솔길만 나있던 등을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왕건은 우리나라에서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인 것만큼 릉을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왕건 왕릉 개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을 모시어 이렇던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도 지켜지고 길이 전해지고 있음을 이 고려 태조 왕건 왕릉 개건비는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건 왕릉에서 서북쪽으로 2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요 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릉들 중에서 제일 품을 들여 건설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된 릉이라고 합니다. 릉에 오르면서 밟게 되는 이 금잔디도 또 돌계단도 다 근 700년 전의 그대로라고 강사동문은 얘기합니다. 이 경요왕릉은 고려 31대 왕인 경요왕의 무덤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쌍무덤입니다. 마치도 고려의 돌조각 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척추까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두 건. 예. 그래서 수평기 갖다 놓으면 아직도 수직입니다. 이 조각을 보십시오. 이 섬세성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물로 보고 있습니다. 장군 입은 이 철과 크기가 현재 크기가 다 같고 홈 깊이가 다 있으며 무릎, 주름 중리가 그대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장군의 손톱 눈도 다 형상되어 있고 오늘까지도 수직으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관이 위에 있고 무관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시 문관을 중시하고 군사를 낮춰본 그때 고려 시기 역사를 이 조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365년에 병으로 죽은 왕비의 릉을 만들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릉까지 함께 건설하게 해서 무려 9년간에 걸쳐 건설한 이 경요 왕릉은 릉 건설 당시에 많은 비화들과 일화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특출한 재능과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자랑 높은 경요왕릉. 하계의 경요왕릉을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과 위리한 장군님께서는 릉의 규모가 크고 돌 조각이 아주 잘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적을 원상대로 잘 보존 관리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서는 곳은 고려의 왕궁터였던 만월대입니다. 여기 이 만월대 궁전터는 918년에 성립된 고려봉건국가가 다음해인 919년에 개성의 천도에 와서 47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궁터짜리입니다. 역대의 임금들을 만나자면 4개의 문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세 번째 문터 창안문터입니다. 들어오면서 접수실 앞에 있는 것이 두 번째 문터 신봉문터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다 올라서야지만 네 번째 문터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문터를 통과해야만 실제 임금들과 마주 앉아 국가적인 큰 의식을 진행하는 회경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계단이 높은데 계단이 몇 개쯤 돼볼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33개. 그럼 우리 실제 33개가 옳은지 올라가면서 세보기로 합시다. 힘들게 원래가 범해서 저쪽에는 신하들이 오르던 데고 이쪽에는 왕들이 오르던 곳이래요. 누가 더 먼저 올라가나 경쟁을 하는 듯 싶은데 계단의 경사도가 비교적 급하고 높아서 쉽게는 오를 수 없는 층계였습니다. 모두가 33번째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드넓은 왕궁토가 펼쳐졌습니다. 야, 이제 막 힘들게 계단을 올라왔는데 정작 올라서 보니까 탁 트인 데다 저게 성악산이 웅장하게 쭉 서 있지. 정말 우리 왕궁자리가 명당자리에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 있는 임금, 태양신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이런 관념 위에서 33계단씩 쫙 알려준 겁니다. 이게 무게 있게 숭엄한 감정에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도록 가파르게 만들어졌으며 계단 역시 33개의 층을 밟아 올라가야지만 태양신을 만날 수 있었던 불교 관념 위에서 33개 쫙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 기본 궁전터에 다 우리가 올라왔는데 현재 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춧돌 하나만 좀 보십시오. 역대 임금들이 47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의식을 지내가던 그러한 궁전터인데 이 무게 하나만 해도 거의 한 톤짜리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터에 달을 구경하려고 많이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달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망월대, 그리고 다 차있는 달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만월대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골치는 외래 침략자들의 침입으로 지금은 이렇게 그 토존만 남은 고려의 왕궁터입니다. 하지만 그 부지 면적만 해도 125만 평방미터, 높이 쌓은 축대와 계단, 주춧돌들만 넣고서도 웅장 화려했던 고려 왕궁의 옛 모습과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을 풍부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뭐 덜들만 있고 돛자리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것이 그대로 했었으면 우리 후대들에겐 정말 좋은 역사의 쓰러지는 석양 속에 그 자취를 드러내며 세월의 푸른 이끼를 단장한 유족들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곧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 문화재는 바로 나라가 강해야 지킬 수 있다고.
오늘 우리 한 가족이 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데리고 온 거는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손주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오길 잘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경로왕릉에 갔을 때 조각술이 아주 비상하고 그 작은 거 세한 데까지도 섬세하게 완전하여 지금 같으면 기계가지고 깎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깎았는지. 경효왕릉 갔을 때 그 강사동장한테서 정말 실감 있는 해설을 들었는데 이렇게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하게 그런 왕릉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4만 몇 점의 유물이 일본 놈들이 약탈해 갔다 한 구설에 막 이렇게 막 속이 뚫리고 우리 남자 동료자들이 민속옷을 입고 역사 유적들을 따라서 민족의 향취를 따라서 걸어본 첫날 참관이 사람들에게 준 감명은 참으로 큰 듯 싶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겠는지 모두의 기대 속에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역사 유적 손주교와 표충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침 이 역사 유적들은 자남산 류관 가까이에 있어서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개성 시내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은 공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손주공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공원의 중심에 고려의 충신이었던 종몽주와 관련돼 있는 돌다리가 있고 크고 작은 비각들과 비석들이 하나의 유적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몽주는 당시 이 외교에도 농난했고 이 군사에도 박식했습니다. 이 충유 대조를 지는 인물이라 리송계는 어떻게 하나 이 종몽주를 돌려 세우게 되면은 자기 왕조를 수립하는데 이 유리할 인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종몽주를 돌려 세우려 했습니다. 1392년 4월 4일 리송계의 동종을 살필 목적으로 병문안을 찾아갔던 종몽주는 거기서 자기 굳은 졸기를 담은 이 몸이 죽고 주고 11번 거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변함이 있으랴. 바로 이 시를 읊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리송계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리방원이는 종몽주의 마음은 꺾을 수도 돌려 세울 수도 없구나 이걸 확인하고 즉시 자기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종몽주를 무참히 철퇴로 내리치고 살해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이 다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원래 손지교였는데 종몽주가 살해된 다음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돋아났다고 하여 손주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다리 이름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종몽주의 충의가 단순히 왕에 대한 충의가 아니라 우리 초통일국가인 고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에 기초한 충의가 아니겠는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주교는 란간으로 둘러막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란간으로 둘러막힌 다리를 어떻게 건너가는가 의문을 표시합니다. 원래 란간이 없었던 것을 종몽주의 충의를 길이 전하기 위해서 1780년에 손주교의 란간을 둘러서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옆에 이렇게 또 다른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명필가로 이름을 남긴 한석봉이 쓴 글입니다. 이것 역시 다리가 안고 있는 그때의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주교와 마주한 곳에 있는 표충비입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의 왕들인 용조와 고종이 총몽주를 찬양해서 자기들의 필조까지 새겨서 세운 비입니다. 이 거북이 통돌인데 몇 톤 나가 보입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How much? 15톤 예, 비슷한데 그 10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를 받들고 있는 이 거북이 조각은 그 무게가 10톤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듯 매우 큰 통돌을 깎고 다듬어 무늬를 새긴 이 조각술은 고려 시기에 창조된 세공술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득한 옛날 그 시대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모든 자취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젯날의 역사를 알고 우수한 민족 문화를 창조해온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며 여행사에서는 손님들이 매일 매 끼마다 개성에 이름난 특산 음식들을 봉사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달리 마음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식사는 천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원상 그대로 보존돼 있는 여기 개성민속旅관에서 합니다. 구수한 찰떡 냄새, 지짐지지는 고소한 냄새가 고색 짙은 기와집 마당가에 풍기고 있습니다. 금방 치고 올 때문에 맛있구나. 네, 맞아요. 이번에는 모두가 개성 특유의 반상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반상기에는 음식의 가지수에 따라서 7초 반상기, 9초 반상기, 13초 반상기 등이 있는데 손님들이 마주한 상은 9초 반상기입니다. 개성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나 웃어른들에게 이 반상기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히 신뢰하는 천여 년 전의 민족적 향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성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령통사로 가고 있습니다. 산은 산마다, 계곡은 계곡마다 단풍으로 붉게 타는 내 나라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예서 다 보는 듯 싶습니다. 산중의 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리느라니 드디어 령통사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란히 솟아있는 5봉우리의 모습이 신통이도 무리에 쓴 가술 방불케 한다 해서 그 이름도 오관산이라 불리우는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 령통사입니다. 우리 령통사는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고려 초기에 건설돼서 16세기 말까지 존재하고 있던 이름 있던 국사급의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기 6대 왕들만이 행차하던 국사급의 절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신용스러울 용자에 통할 통자, 절사자를 써줘서 신용과 통하는 절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령통사가 고려 왕건왕의 비호 속에서 개축되고 확장될 때
그때는 저 오간산, 앞에 보이는 산이 우리 룡통사의 주산인 오간산입니다. 저 오간산 중턱까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절 건축물이 층층이 구름처럼 쌓여 있어서 구획을 그을 수 없으리만치 번창했고 이 절 안에는 5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1세기에 들어와서 룡통사는 아시아 불교계 쪽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선 촌태종의 시조로 알려진 대각국사 의촌이 여기서 20년 동안 불교 학설들을 연구한 데 기초해서 완성한 조선 촌태종을 세상에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룡통사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조국 전쟁 시기에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돌 조각 5개만이 역사의 증견자 마냥 잡초 속에 수백 년 세월 묻혀 있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새 세대들이 지난날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문화를 창조하였는지 모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개성의 역사적 건물들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2005년도에 다시 복원된 귀중한 문화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족들도 많고 이렇게 선도 경치도 아름다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폭포 있지, 산 있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로부터 신손들이 살만한 아름다운 폭포라고 해서 신폭이라 불러왔다는 박연폭포.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 자랑하는 박연폭포이지만 이 단풍든 가을날의 풍경은 쉽게는 볼 수 없는 곳이라며 누구나 기뻐합니다. 성도 3절의 하나로 이름나 있고 또 조선의 3대 명폭으로 이름나 있는 개성의 박연폭포입니다. 그래서 명폭이다 하게 되면 개성의 박연폭포, 금강산의 구룡폭포, 남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대승폭포를 꺾고 있는데 우리 박연폭포의 높이는 37m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폭이다 하게 되면 우선 이 폭포수가 위에 있는 못에 고였다가 아래에 있는 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폭포수가 물량이 많을 때나 작을 때나 한 줄기로 그것도 절벽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고추 날아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박연하게 되면 원래 이 지역 이름이 박연이 아니고 저 폭포가 떨어지는 위에 있는 못 자체가 신통이도 물을 푸는 바가지 모양처럼 생긴 데로부터 바가지 박자에 못연자를 써서 박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옛날에 박진사라는 퉁소를 잘 부는 청각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청각이 그 못 가운데 있는 커다란 선바위 위에 앉아서 퉁소를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이때 서해의 영궁에서 살던 영왕의 딸이 이곳에 놀러 왔다가 박진사의 퉁소소리에 반해 그와 사랑을 맺고 함께 영궁소로 들어간 데로부터 박진사의 성을 따서 박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가 떨어져 이루는 이 아래의 못은 박진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다니며 슬퍼하다가 아들이 영궁 속으로 들어간 것은 모르고 내가 혼자 살아 무엇하랴 하고 저 위에 못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은 못이라고 하여 죽을 것자에 어머니 못자, 못담자를 써서 거못함이라고 전역했습니다. 강사동무는 1992년 5월 5일 개성 땅을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박연폭포에 오면 글자를 새긴 바위를 보고 가야 한다시며 몸소 지팽이를 짚어가시며 한자 한자 해석해 주셨다는 황진이의 필체가 새겨진 바위에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어락꽃천 고추 날아 떨어지는 삼천척의 맑은 물은 하늘의 은하수 떨어진 것 아닌가. 역사학자들도 미처 해석하지 못한 글의 내용도 해석해 주시고 황진이가 남긴 이 글이 나오게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불멸의 화폭을 남겨주신 어버이 수령님. 어느 해인가 이곳을 찾아주시고 옛날에 량반 부자들은 절벽이나 바위에 자기의 이름이나 새겼지만 황진이는 훌륭한 시를 남겼다고 하시면서 그의 생을 높이 평가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정령 위인들의 손길 아래 우리 조국의 자랑으로 개성의 자랑으로 더더욱 빛을 뿌리는 박연폭포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실행들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를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민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이라는 걸 그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서 야 나도 그 후손다운 그런 긍지를 갖고 앞으로 내 나라 내 적을 위해서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꼭 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시대에 민족유산의 보물고로 더욱 빛을 뿌리는 개성. 이번 기행길에 우리가 본 개성의 역사 유적들은 흘러간 천여년 전의 일부의 자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설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체현되어 있는 문화유산도 그것을 지켜주는 품이 있어야 빛나게 된다는 것을